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숨어 사는 즐거움이라는 허균 선생님의 책이에요. 조선시대 허균이고요. 그리고 김원우 님이 그 허균이 지은 책을 요즘의 언어로 다시 엮어낸 김원우 역금 버전의 숨어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원책에는 은둔과 풍류 이야기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법정 스님이 좋아하셨던 그런 책들을 문학의 숲에서 엮어낸 책, 내가 사랑한 책들 속에 실린 그 숨어 사는 즐거움을 소개한 그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이 챕터에는 또 나름의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세상을 등져 세상을 사랑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에게는 이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부제목이 더 끌립니다. 그리고 이 허균이 내 입장에서 보면 무덤에서 허균 선생님이 생각하길 이 세상을 등져 세상을 사랑하다 라는 타이틀을 더 흡족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숨어 사는 즐거움 허균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태백의 시에 청풍명월은 일전이라도 돈을 들여 사는 것이 아니다라 하였고, 소동파의 적벽부에서는 이르기를 저 강상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이여 귀로 듣노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노니 빛이 되도다. 가짜 해도 그 말이 없고 쓰자 해도 다할 날이 없으니 이것은 조물의 무진장이다 라고 하였으니 소동파의 뜻은 대개 이태백의 식구에서 나온 것이다. 무릇 바람과 달은 돈을 들여 사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가져도 누가 금할 이가 없는 것이니 태백과 동파의 말이 진실이다. 그러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몇 사람 되지 않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도 1년 동안에 또한 몇 날도 되지 않는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 낙을 안다 할지라도 쇠속일에 골몰하여 정신을 빼앗기거나 혹은 장애로 인하여 비록 그를 즐기려 해도 즐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렇다면 일 없이 한가하게 있으면서 돈을 들여 사는 것도 아니요, 게다가 그것을 가진다 해서 누가 갖지 못하게 금할 이도 없는 이 청풍명월을 보고서도 즐길 줄을 모른다면 이는 자기 스스로 장애를 만들어낸 것이다. 네, 마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파도의 물결을 일으키는 문장들이지 않은가 해요. 사람은 이미 지어진 세상에 새로 이름 하나를 받으며 태어난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세상에 아름답게 남겨지기를 꿈꾸며 살아간다. 그런데 이미 이름 지어진 세상이 답답하여 속세와 불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을 남기기보다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 있는 세상에서 이름 없는 여백을 살고자 한다. 그들은 즐거운 운둔을 꿈꾼다. 한정록은 세상에 자유를 그리는 운둔자의 독서장이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나 조선조를 살지 않은 시대의 불화자 허균이 꿈꾼 삶의 그림이자 계획서이며 실천서이다. 은둔, 고일, 한적, 퇴휴에서는 이 한정록의 한 파트들의 이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가 도달하고자 했던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둔자의 유유자적한 모습이 그려진다. 또 유흥, 아치, 순검, 임탄, 광회, 유사, 명훈, 정업, 현상, 천공, 섭생 편에서는 살림에서 즐겁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옮기고 있다. 그는 깨끗한 글씨로 고서의 은둔자 이야기들을 베껴두곤 했는데 이것이 후일 한정록이 되었다. 네, 다시 숨어 사는 즐거움의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어찌 벼슬을 더럽다 하여 버리고 살림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므로 다만 그 도가 세속과 맞지 않고 그 운명이 때와 어긋난다 하여 고상함을 빌미로 세상을 피한 자의 그 뜻은 역시 비장한 것이다. 다음날 언젠가 숲 아래에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세상을 버린 선비를 만나게 될 때 이 책을 꺼내가지고 서로 즐겨 읽는다면 내 타고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저버리지는 않으리라. 그래요. 이 책 이렇게 꺼내놓고 같이 읽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책 꺼내놓고 같이 즐겨 읽고 있는 거예요. 숨어 사는 즐거움은 한정록을 읽기 쉽게 한글로 풀고 오늘날의 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이야기나 자질구레한 고사 등을 추려내어서 우리도 허균과 버타여 독서할 수 있도록 옮기니가 엮은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있는가가 진정 중요한 질문임을 발견하게 된다. 은둔은 삶의 태도이다. 속세의 규범들은 하늘이 내린 천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사물들의 인위적인 구분을 만들어 가둔다. 네, 가두죠. 그것에서 벗어나 사물들을 자유롭게 하고 각각이 자유롭되 서로 함께 있어도 해치지 않는 이름 없는 세계를 여는 태도가 바로 은둔이다. 각각이 자유롭되 서로 함께 있어도 해치지 않는 이름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은둔의 세계이다. 그래서 숨어 사는 자가 된다 함은 무진장한 만물의 다채로움으로 활짝 열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좀 낯설기도 하긴 합니다만 한 번도 이런 은둔의 삶 이런 것들이 어떤 걸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낯설어요. 근데 이 허균의 삶 그리고 또 이 본의 아니게 유배되어서 그리고 가문이 패족이 되어서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을 그 유배와 외로운 생활을 했던 그 다산 정약용, 또 이렇게 연암 박지원, 이 양반이지만 과거 시험을 보고 그러는 것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사상 그리고 우정의 삶을 추구했던 그 연암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의도를 했건 의도를 또 안 했지만 그렇게 인생이 되었건 어쨌든 조금 은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조선의 역사적 인물 하면 그런 사람들이 꼽힌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을 등져 세상을 사랑하다 라는 그 이름이 정말 잘 지어진 이 챕터의 제목인 것도 같고요.
자, 다시 책 속의 문장을 좀 볼게요. 송나라 사마광이 말하였다. 정신과 육체가 필요할 적에는 낚싯대를 던져 고기를 낚거나 옷자락을 잡고 약을 캐거나 개천물을 돌려 꽃밭에 물을 대거나 도끼를 들어 대나무를 쪼개거나 뜨거운 물로 손을 씻거나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관망하거나 이리저리 한가히 거닐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즐기거나 하면 좋다. 그때 밝은 달이 제때에 떠오르고 맑은 바람이 저절로 불어오면 움직이고 멈추는데 구애가 없어 나의 이목 폐장이 모두 나의 자유가 되므로 마냥 고상하고 활발하기만 하여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또다시 그 어떤 낙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지도 잊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름에 사물을 묶어놓지 않는 자유자적한 삶은 자연을 벗삼아 자연을 사람같이 대하고 인간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람을 자연같이 대한다. 빛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향이 되는 것에 막힘이 없다. 자유로운 눈으로 사물을 만나면 만물은 본성대로 자기를 바꿔가며 춤추기 시작한다. 각기 흥에 겨워 들썩여도 다른 이의 흥겨움을 방해하지 않고 서로의 흥취에 들고남이 장애가 없다. 스스로 다 주인이 되어서 그 자신의 음성으로 발화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연상이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상이 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풍경이 연상이 될까요? 제가 잘 읽어낸 것인지. 네, 또 다른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임탄편에 나오는 일화를 보면 왕 휘진은 산음에 살았다. 밤에 큰 눈이 내렸는데 잠이 깨자 방문을 열어놓고 술을 따르라 명한 뒤 사방을 보니 온통 흰 빛이었다. 일어나서 거닐며 좌사의 초은실을 외다가 갑자기 버신 대규 생각이 났다. 이때 대규는 섬계에 있었다. 그는 작은 배를 타고 밤새 가서 대교집 문에 이르렀다가는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그는 답한다. 내가 흥이 일어서 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가니 어찌 꼭 대교를 보아야 하는가. 만물을 만남도 헤어짐도 없이 저절로 함께 있는 벗으로 사귀니 은둔 자의 삶은 외로울 틈이 없다. 다시 숨어 사는 즐거움의 문장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찬의 집에 청비각이 있었는데 깊고 아늑하여 속세의 티끌이 없었다. 그 안에 수천 권의 서책이 있었는데 모두 그가 손수 교정한 것이었다. 경사제사로부터 불가와 도가의 글까지 모든 서책을 날마다 읊조리곤 하였다. 집 안에는 예스러운 골동품과 희귀한 검은고가 좌우에 널려 있고 집 주위에는 송개, 난죽이 빙 둘러 있었다. 집 밖에는 높은 나무와 긴 대나무들이 깊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자면 그는 지팡이와 신발을 끌고 그 주위를 마음 내키는 대로 산보하면서 때로 식구를 읊조리며 즐겼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가 세속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자면 그는 지팡이와 신발을 끌고 그 주위를 마음 내키는 대로 산보하며 식구를 읊조리며 즐겼다. 야, 저도 산책할 때 이어폰 꽂고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나름 그 시간에 또 뭔가 유익한 것을 해보자고 그러고 다녔는데 와, 어느 날에는 미리 시 한 수 외워두었다가 그 시를 읊으면서 이렇게 거닐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핸드폰이 이제 너무 내 신체처럼 이렇게 밀착이 되다 보니 정말 너무 외우는 걸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 멋이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은둔이라고 하면 세상을 원망하여 속세를 등지고 혼자서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은둔을 위해서 반드시 깊은 산중이나 동굴 같은 은신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속세 밖에서 속세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거리를 두는 것. 삶을 명랑하게 만드는 여백으로서의 세계를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새 속에 육침하며 이 세상을 피하노라. 금마문한 궁궐 속에서도 세상 피하고 몸 보존할 수 있는데 어찌 꼭 깊은 산속 쑥대집 밑이어야 하리 라고 노래한 동방사계 지일 것이다. 그래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깊은 공감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거리두기,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것, 이게 지금은 이제 너무 어려운 그런 기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고도의 능력, 기술. 그런데 이 뭐라고 불러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 이 능력이 굉장히 많이 삶을 좌우하는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막 쉼 없이 정신없게 만드는 이 자본주의와 이 생계, 이런 것으로부터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건지를 이 각성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거리 두기를 참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천지에 널렸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그 거리를 두는 시간과 그 태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것을 빨리 체득한 사람, 깨닫는 사람이 그 인생의 말미에서 회고할 때보다 만족스러운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조선은 불교를 숭배하는 것 자체가 탄핵의 대상인 유교 사회였다. 그러나 허균은 유가를 멀리하고 불가와 도가를 가까이 하였다. 이름 높은 고승 사명당과 형제지간처럼 막역한 사이였으며 불가를 가까이 한다는 죄목으로 삼척부사로 부임한 지 13일 만에 파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균은 파직 소식을 접하고서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이나 써야 할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나대로 살리라 라고 담담히 밝힌다. 허균은 실제로 서산대사로부터 출가 권유를 받기도 하지만 불가의 법에 몸을 담는 것 또한 택하지 않는다.
그는 육아의 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가의 법 아래 있기를 원한 게 아니라 법에서 벗어나 본성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는 세상을 버린 은둔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은둔자였다. 3번의 기한과 6번의 파직을 당하는 속에서도 엄청난데요. 그 현대로 치면 그냥 실패의 연속인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다행히 그에게는 양반이라는 그 신분은 그냥 사회에서 보장이 되어주는 거였긴 하겠지만, 어쩌면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6번의 파지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 이 보통 멘탈 같지 않고서는 무너지기 쉬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속에서도 허균은 세상을 더욱 살고 싶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저 높은 숨어 사는 자로서 자기를 세상에 맞추기보다는 세상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고자 했다. 이 같은 허균의 면모는 홍길동전 뿐만 아니라 호민론, 유제론 등의 저술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책들을 통해 그는 인재 등용에 있어 신분 제한의 철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나서는 백성, 즉 호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도 정치 같은 혁명적인 정치를 주장하였다. 저는 사실 이 홍길동전을 허균이 지은 건 알고 있었지만 허균이 양반 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네, 부끄럽지만 그래요. 그 홍길동전 같은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본인이 그 홍길동처럼 서자이거나, 왜 저는 그런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군요. 세상에, 인류사에, 그리고 우리 국사에 참 이 조선사에 위인들이 많습니다. 지위가 높은 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멋있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자유로움을 추구했던 자유로움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넓은 사랑을 추구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록 역사는 이 은둔자로부터 달아났으나 그 스스로 그린 세상은 허균을 버리지 않았다. 빼어난 작품들을 저술하는 속에서 그는 속박 없는 삶에 즐거이 머물 줄 아는 창조적 은둔자였다. 그에게서 탄생한 자유로운 평등사회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깊은 산중이 되었다. 허균에게 책이 어떤 의미였는지 잘 드러나는 그의 말이 남아있어요. 보지 못했던 책을 읽을 때에는 마치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고, 이미 읽은 책을 볼 때에는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 같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은둔을 즐기는 법은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통된 병통은 나이가 들수록 꽤만 깊어지는 데 있다. 무릇 부싯돌은 금방 꺼져버리고 황하의 물은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맑아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세속에서 살려 하거나 세속을 떠나려 하거나 간에 모름지기 조화의 기미를 알고 멈춤으로써 조화와 맞서 권한을 다투려 하지 말고 조화의 권한은 조화에게 돌려주고, 자손을 위해서는 복을 심어 자손의 복은 자손에게 물려준 뒤에
물 외의 한가로움에 몸을 맡기고 눈앞의 맑은 일에 유의할 것이다. 네, 이것이 그가 제안하는 운둔을 즐기는 법이었네요. 조화의 기미를 알고 멈추어 서는 것, 그리고 자손을 위해 복을 심고, 그리고 이 좀 물러나 물외의 한가로움에 몸을 맡기고 눈앞의 맑은 일에 집중하는 것. 네, 이렇게 되새겨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법정 스님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릴암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한 법정 스님이 이제 세상에 다시 명성이 알려지니까 1992년, 그러니까 17, 8년을 거기서 사신 이후에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릴암을 떠나 제자들에게 조차 거처를 알리시지 않고 강원도 산골 오두막, 운명의 도구가 없는 곳에서 줄곧 혼자 생활을 하다가 가시죠. 산골 오두막, 그 화전민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전기도 없고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산중에서 혼자 지내면서 기죽지 않고 나날이 새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바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스님은 여러 차례 곁에서 나 자신을 바쳐주는 친구 중의 하나로 이 책을 꼽았습니다. 이 책, 숨어 사는 즐거움이요. 산문집 오두막 편지, 법정 스님의 산문집 오두막 편지의 허균의 12 앞에서 란 글에 보면 이 법정 스님은 허균의 유적지를 돌아보시고 나서 그 느낌을 적고 계신 거예요. 몇 번이고 읽었던 책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허균의 유적지를 돌아다 본 후에 몇 번이고 읽었던 그 책 숨어 사는 즐거움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친구 이 허균을 만나기 위해서였겠죠. 요즘 나는 등잔불 아래서 허균의 한정록을 다시 펼쳐들고 옛 사람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며 조촐하게 살던 안빛낙도의 삶을 음미하고 있다. 몇 해 전에 이 책 한정록을 처음 읽고 나서부터 허균을 좋아하게 되었다. 우선 사나이다운 그의 기상과 독서량에 압도되었고 임진왜란을 전후한 파란만장한 생애가 불우했던 지난 왕조사를 되돌아보게 했다. 어느 시대이고 귀재들은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허균이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어긋나 죽거나 살거나 얻거나 잃거나 간에 내 마음에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날 미움을 받아 여러 번 명예를 더럽혔다고 탄핵을 받았지만 내게는 한 점의 동요도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로 내 정신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허균은 광해군 10년 영모를 꾸몄다 하여 처형됩니다. 그의 나이 50세 때예요. 허균은 2차례나 북경에 사신으로 따라가 가재를 털어 4,000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구해옵니다. 그의 탐구정신과 방대한 독서량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숨어 사는 즐거움의 토대가 되는 한정록은 원래 총 17권 4책으로 이루어진다. 은둔자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교양서로 중국의 은둔자들에 대한 자료와 농사법에 관한 정보도 수록을 하고 있다.
이 책 한정록은 1961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성소 부부고의 부록으로 실렸으며 1980년 아세아 문화사에서 간행한 허균 전서에도 수록되었다. 1981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하였고 1610년 광해군 2년 운둔 한적 퇴유 청사의 사문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가 1618년 내용을 증보하여 16문으로 구성하고 부록을 덧붙였다. 역자 김원우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감각에 맞게 새롭게 추려 옮겼으며 솔이란 출판사에서 숨어 사는 즐거움이라 이름 붙여 1996년 7월 발행하였다. 허균은 당대 뛰어난 문장가였음에도 영모의 죄로 죽임을 당하여 그 글이 많이 전해지진 않는다. 그러하기에 숨어 사는 즐거움은 더욱 고마운 책이다. 솔은 이후 1997년 5월 민족문화추진위원회가 번역한 한정록 1, 2권을 펴냈다. 한정록 원문을 그 전체를 읽고 싶으신 분은 그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번역한 한정록 1, 2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허균과의 만남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법정 스님의 그 오두막 속 산골 오두막에서의 삶, 그리고 이 허균의 숨어 사는 그 은둔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수많은 책들과 독서를 통해 얼마나 많은 그런 선인들과 세상의 위인들과 영원의 친구를 맺고 얼마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사셨을지 그게 상상이 돼요. 그리고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던 다산, 또 연암 박지원, 또 마키아벨리, 니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홀로 있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 속에서 이 시대를 넘는 이 불후의 명저와 깨달음들을 주었던 그런 분들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책 속에 언급이 되었던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거리두기, 이것은 잠시라도 우리 모두가 꼭 만들어내야 하는, 유지해야 되는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물러가 하루를 잘 살고 내일 또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